근데 제가 보니 제가 생각할 때 오렐리앙 씨랑 저랑 같은 그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말고 여기저기. 뭐 어떤 내용?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미디어를 접해가지고 세계 뉴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푸틴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거. 근데 이게 거의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제 고르바체프가 소련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우방이면 너네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부시가 이제 암묵적으로 소련이랑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는 나토에 가입을 안 시키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했다. 부시가. 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 쪽 정치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갖다 나토 가입을 시킨 거죠.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냉전에서 미국이 유리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싸움에서 진 사람한테는 이 민족한테 아픔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마 옐친 대통령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드카를 좀 하셨나 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옆에서 이제 옐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Filippo Iaia Romoroseni. Parce que c'est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histoire, un président américain se moque autant en direct. 이 장면을 갖다 러시아 국민들이 봤을 때 강한 지도자, 푸틴 같은 강한 지도자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계 돌아가는 걸 볼 때 한 나라 신문으로만 뉴스를 접하는 게 되게 위험하구나. 제가 러시아 뉴스를 좀 봤는데요. 푸틴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왜 그러냐면은 푸틴이 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대요. 브렉시트, 트럼프, 그리고 시리아 냉전. 그러니까 푸틴이 조용히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뒤를 보시면은 다 무서운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지지율은 80% 가까이.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무서워요. 근데 무서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네. 트럼프 이후 러시아 25년 됐어요. 우리 젊은 나라예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소련 아니고 우리 러시아예요. 러시아. 우리 지금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은 똑똑해. 안 되나요? 좀. 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간은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네,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네. 소련에서. 아, 나이를 물어보는 거. 오일리형은 여자 게스트만 오면. 아, 정말 치사하게 이거 물어봐. 그지? 자, 미련이 지금 트럼프 당선이 준 좋은 점은 없나요? 브렉시트. 있죠. 그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덕분에 뭐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된다고 깨달았잖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네, 브렉시트 결과 나왔을 때는 깜짝 그냥 놀라고. 실수로 그럴 생각할 수 수 있겠다. 있는지 근데 트럼프 결과 같이 보니까 아 진짜 이제는 좀 그 지지율 조사는 믿으면 안 된다고. 네, 그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잘 투표해 줄 것 같아서 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도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거 배웠어요. 역시 민주주의라면 모든 사람을 투표해야 좋은 결과가 될 건데 네, 앞으로는 뭐 사람들은 가서 투표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대선을 앞둔 나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2017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는 아마 3월 초에 대선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왜요? 그 중에 우리 또 약간 미친 사람 같은 후보 우리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미친 사람이라고 다 되더라고. 조심하라고. 마테오 살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 자별주의자고 그 공약의 중심이 그거예요. 유럽 탈퇴. 완전 우파예요. 입만 열면 문제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유럽 국회에서 그 새로운 정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국회에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정책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어떤 벨기에 의원이 이탈리아 말로 야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정책 만들기 위해서 거의 맨날 미팅에서 일을 했는데 당신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네. 나오지도 않았어? 너만큼 그렇게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이탈리아 말로 얘기한 거예요. Collega Salvini, sei l'unico che non abbiamo mai visto in riunione. È una vergogna, sei un fanullone in questo Parlamento, lo dico io.
우리 엄청 재밌게 했고. 근데 요즘 분위기로는 될 것 같은데요. 난 됐다고 봐. 프랑스에서는 그 5월에 대선 있는데 그 사회당 올란드가 지지율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처럼 극우파 이길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프랑스 사람들이 좌파라고 생각하죠.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그런 이미지 있는데 근데 우리 대선 보면 그 역사 보면 사실 우파스러운 나라예요. 저도 르펜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요즘 많이 높아졌습니다. Avec la passion de la France première, nous saurons préparer les conditions. Vive la France! 프랑스 친구들한테 전화를 가끔씩 해가지고 대선에 대해서 물어보면 난 르펜을 뽑겠다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좀 젊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지지를 한대요, 르펜? EU 탈퇴 때문에 지지를 합니다. EU 탈퇴가 이유. 그러니까 좌고 우구가 아니라 프랑스는 프랑스 방식대로 프랑스 전통에 맞춰 살겠다라는 약속의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프랑스가 EU에 가입하면서 EU에서 와인에 어떤 물질을 향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프랑스의 전통 와인 재배 방식에서는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방식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EU 전체에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상 대대로 배워왔던 와인 공법을 갖다가 다 바꾸고 외제 기계를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외제 기계를 못 들여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르펜의 다른 정책은 다 필요 없고 EU 탈퇴를 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좌우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프랑스 역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렇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대체로 그 사회당이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이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도 프랑스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좌우 정치에서 오픈 클로즈 정치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게 프랑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많은 말이고 이미 미국에서 돼버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트럼프도 예를 들면 그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알던 공화당 아니고 사실 공화당 아니면 우파는 뭐 FTA 다 만들었잖아요. FTA.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약간 반대하는 편이고 우파 좌파 대신 미국에서 지금 약간 경험한 거는 약간 버즈워드 세 가지 있어요. 그 우리 민주주의 말고 민중주의. 민중주의. 하퓰리즘이라고. 네, 하고 국가주의 하고 보호무역주의. 그냥 그 세 가지 약간 믿는 거는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단히 구미가 당기는 것이긴 한 게 그렇잖아요. 좌우가 싸우는 게 너무 지겹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리만 맞아요. 실리를 추구하자 그러니까 저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좌우라는 단어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옛날 방식이 맞아요. 예, 이제는 오픈과 클로즈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세현 작가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우파 좌파 아니고 오픈 클로즈 그거인데 걱정은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그랬어요. 사실 내가만 살면 되는데 맞아요. 남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 위기 아니고 공동체 질서의 위기죠. 이게. 그렇죠. 자, 변화의 흐름에서 각 나라가 주목하는 나라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네 나라에 할 말 있거든. 자, 미국 대표님에게 한 질문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미국 비자판기 이렇게 비싸게 굴어요? 왜 비싸게 굴어요? 나도 2번이나 미국 비자 지원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저같이 학생이고 그냥 미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 사람까지 막는 거 너무 슬퍼요. 미국 비자 만들어준 가짜 미국 대사관 생겼어요. 네, 맞아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을 가짜 만들었어. 가짜 미국 대사관 생겼어요. 아, 대사관보다 일 많겠네. 그렇죠. 무슨 결격 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타한테? 왜 받지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외교부 아닌 이상 제가 근데 뭐 모르겠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진짜 그런 거 많이 봤죠. 막 이렇게 부부인데 한 명만 안 돼서 막 울고. 제가 그 인터뷰 하잖아요.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정말 랜덤식이에요.
제가 인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갔을 때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그때 제가 염색을 했었거든요. 노란 색깔로. 머리가 왜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질문 그거 묻는 거 끝. 그래서 제가 비자 안 줄 것 같은데 괜찮아 집으로 보낼게요. 딱 한마디 제가 이거 말하면 사람들 안 믿어요. 참 어려운 문제가 미국은 지금 불법 이민자 되게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그거 약간 막아야 하는 방법 만들어야 되는데 완벽한 시스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쩔 수 없이 비자 받아야 하는데 근데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마크가 굉장히 대사님이랑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여러분 접수 좀 해주시죠. 저도 비자 문제인데 중국은 왜 노르웨이에게만 그렇게 비자를 안 주고 계속 그렇게 노르웨이만? 오지 말라고 하는지. 예. 그 뭐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이유가 말도 안 돼요. 노르웨이에서 2010년에 노벨 평화상을 리우샤오보라는 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뭐 시위도 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감옥에 있는데 중국이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뭐 계속 어렵게 만든 건데요. 이번에 덴마크랑 핀란드, 스웨덴은 비자 없이 3일 동안 여행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중국에게 왜 노르웨이만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노르웨이 국민이랑 노르웨이 정부의 태도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자세가 좀 안 실은 양국 관계가 좋아서잖아요. 전에 중국 지진 났을 때 돈도 많이 줬고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거 이거 참견을 해서 되게 기분이 불쾌하게 만들잖아요. 내정 간섭을. 네. 일호상을 꼭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주는 거예요? 노벨상 위원회가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있고 그 사람들이 토론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노르웨이 그건 정부가 준 게 정부가 아예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근데 이상한 중국도 상관없대요. 양국 다 상관없는 걸로 합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마치 처음처럼 시작해요. 중국 대표님에게 한 가지 부탁했는데요. 남의 나라에 와서 일자리 좀 매지 마세요. 월드컵에 따르면 40% 가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쌍값으로 일도 하고 가나 사람들 데리고 같이 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만 좀 오세요. 일자리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국경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국경이 없다. 네, 그게 그래서 뭐가 안 맞는데. 누구한테 일자리 뺏기는 생각부터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 그 내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나라에서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내정 참교하는 거 아니고 친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같이 발전하자 이런 느낌이 이런 마음인데 70% 아프리카 사람이 중국 투자에 대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유럽 투자에 대한 40%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은 40%가 찬성하고 아리타는 나머지 3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 얘기를 조사 어느 나라 했는지 이민이 될까요? 아무튼 이런 조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또 거기도 친구 있어. 인간 지구촌이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가 워낙 그 자원이 풍부한 이제 대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을 파갈 테니까 고속도로를 하나 놔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거래를 했어요.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인들은 단점이 있어요. 회의 시간하고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어준다고 그래 놓고는 막상 이게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몇 년이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을게 그럼 그 다음날 콘크리트를 붓는데요. 시작. 스피드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우세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은 늦게 하는 대신에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데 중국은 자기네도 이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보트로 중국인들을 아프리카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킨 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보트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술로 우리 사람으로 지어주고. 예. 그래서 지어주기는 하는데 가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이런 효과가 없는 게 이제 중국의 단점이고 그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좀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